그리고 미리 말합니다. 여러분들 목소리 녹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크게 대답하셔도 아무런 문제 없어요. 마이크가 작아서 이 부분밖에 녹음 안 돼요. 여기 지금 마이크 차고 있잖아. 자, 오늘은 온도와 열인데 선생님 생각하기에 한글은 되게 과학적인 글자거든. 한국어는 별로 과학적인 언어는 아니야. 이것 두 가지를 구별을 해야 돼. 왜 그러냐면요. 한국 사람들의 특성인데 관계 맺음이 상당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중요한 민족이에요, 대한민국은. 그러다 보니까 단어를 설명하고 그 뜻을 사용하는데 딱 칼같이 틀에 맞추는 뜻의 영역이 잡히기보다는 약간 두루뭉술한 그런 표현이 많이 쓰입니다. 오늘 수업 내용과 관련해서 가장 대표적인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뜨거운 물체에 차가운 물체가 있잖아. 뜨겁다는 것은 온도가 높은 것일까요? 가지고 있는 열 에너지가 많은 것일까요? 아니면 둘 다일까요? 어떻게 둘 다 같지? 과학적으로 정확하게 표현하면 첫 번째 거예요. 과학적으로는 첫 번째 거야. 왜 그런지 설명할게요. 자, 1번. 온도라는 것은 물체의 따뜻함을 수치화, 숫자로 표현하는 게 온도예요. 말 그대로 따뜻한 정도의 숫자야. 숫자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기준이 중요하고 그 기준값들 사이를 몇 개의 구간으로 자르느냐가 중요하잖아. 맞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한민국에서 제일 많이 쓰는 온도, 섭씨 온도. 일기압이라고 하는 우리 그 지구 평균기압이죠. 지표면 평균기압에서의 물의 상태 변화. 를 기준으로 온도를 잡은 거예요. 그래서 물은 몇 도에서 얼고 몇 도에서 끓는다? 0도에서부터 100도, 요 사이를 100개로 잘랐기 때문에 딱 0에서 얼고 딱 100에서 끓는 거예요. 애시당초 기준이 물이라서 그래요. 두 번째 온도.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쓸 일이 없습니다. 화씨 온도가 있어요. 혹시 미국, 사이판, 필리핀, 괌 가봤다 손? 어디? 저 미국 LA나 미국이나 넌? 필리핀 세부 가봤어요. 세부.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은 나라들이 아직까지 화씨 온도를 씁니다. 그 온도계나 TV에 나오는 날씨 일기예보 숫자 보면 깜짝깜짝 놀라죠. 숫자 졸라 크지?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방송사고도 있었어요. 너희들 태어나기도 전일 거야. 브라질에서 월드컵을 한 적이 있었거든? 그럼 2014년쯤인가 그럴 건데. 2008이었나? 2010이었나? 2010인가 2014인가 그랬을 거야. 2010인가 보다. 그 경기 시작하기 전에 축구장 보여주고 양팀 주요 선수들과 주요 포메이션 보여주고 경기장 환경 설명해 주잖아. 막 오늘 날씨는 어떻고 바람은 어떻고 기온은 몇 도고. 근데 그 월드컵 2년 전에 남아프리카 공화국 올림픽 때 MBC가 무한도전 멤버들을 객원 해설로 집어넣어서 재미를 봐요. 시청률에. 그러니까 원래 캐스터, 원래 해설자, 무도 멤버 랜덤으로 한 명. 그러니까 막 인기 없는 스포츠까지 그거 본다고 막
시청률이 대박이 터진 거야. 게다가 남아공이면 시차가 거의 10몇 시간 차이라서 완전 새벽에 봐야 되는데도. 그래서 그걸 부러워한 SBS가 브라질 월드컵 때 진짜 12시간 시차거든. 그럼 저녁 경기는 아침에 하고 밤 경기는 점심 때 하는 거야. 막 낮 경기는 새벽에 해야 돼. 축구장을 보여주는데 온도가 88도라고 나온 거야. 그 객원 해설로 아이돌이 들어있었거든, SBS는. 그래도 여자 아이돌이. 응원한답시고 국가대표 선수들을 정말 대단하다면서 자기는 찜질방 70도만 넘어도 손가락 하나 못 움직이는데 어떻게 88도나 되는데 축구를 할 수 있냐. 지금 바깥의 온도가 24도예요. 아침인데. 오늘 최고 온도가 부산이 아마 27도, 28도쯤 될 것 같아요. 이거 섭씨 온도로 바꾸면 28도거든? 이거 섭씨로 바꾸면 28도밖에 안 돼. 그러면 적당히 공찰만 하죠. 날씨도 따뜻하니 안 다치고. 그런데 찜질방보다 덥다고. 아, 역시 브라질이라고. 와. 자, 화씨 온도는 어떻게 온도를 잡은 거냐면, 온도라는 말 자체가 무슨 뜻이에요? 따뜻한 정도잖아. 사람이 사는 도시의 따뜻함이 마이너스일 수는 없다. 라는 생각을 한 학자가 있어요. 그게 파렌하이트예요. 그래서 1900년 1월 평균 기온이 사람이 10,000명 이상 살고 있는 도시 중에 가장 추웠던 시베리아 어떤 도시의 1월 평균 기온을 0으로 잡은 거야. 그거보다 추운 건 진짜 혹한이잖아. 그리고 사람의 체온을 기준으로 잡고 중간에 하나를 더 넣어요. 얼음물은 0도인데 소금 얼음물을 만들면 0도보다 내려가거든. 나중에 우리가 배울 거예요. 여러분들 아마 화학 시간에 배우게 될 건데. 그걸로 내려갈 수 있는 최저 온도가 섭씨로 영하 17도인가 그래. 그 온도 기준을 3개를 잡고 그 사이를 균일하게 자르는 온도를 계산해냅니다. 그게 화씨 온도예요. 화씨 온도는 그래서 5분의 9 곱하기 섭씨 온도 더하기 32 혹은 5분의 9 가로 열고 섭씨 온도 더하기 40 빼기 40으로 계산할 수 있는 온도를 만듭니다. 밑에 거를 가르쳐주는 이유는 이거 풀면 어차피 이래 되거든. 이렇게 하면 뒤집기가 편해. 어떻게 뒤집어진다? 그러면 섭씨 온도는 9분의 5 화씨 온도 더하기 40 빼기 40이 돼요. 맞지? 넣었다 뺐다 그대로 왔다 갔다 하기 좋잖아. 그렇게 해서 계산을 했더니 32F에서 212F가 됩니다. 1도의 폭은 화씨 온도가 더 상세해요. 얘가 왜 섭씨고 얘가 왜 화씨일까요? 혹시 아는 사람 있을까? 저 만든 사람이 이름이 첫 글자 시. 맞아요. 섭씨 온도를 만든 과학자의 이름은 셀시우스라는 과학자인데, 우리 미리 말할게요. 과학을 잘하려면 한자도 공부를 잘하면 좋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배우는 과학은 대부분 서양의 학문이잖아. 유럽의 학문이잖아. 그러면 유럽의 그런 학문이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경로는 어디였게요? 그렇지. 중국을 거쳐서 일본을 거쳐서 우리나라로 오거나 중국에서 들어오거나 일본에서 우리나라로 온단 말이야. 요즘은 바로 들어오지만 옛날에는 중국이나 일본을 거쳐서 꼭 들어왔다고. 그러니까
셀시우스라는 그 서양인의 말을 중국 애들이 한자로 표현했더니 섭이시우가 된 거야. 제일 비슷한 중국어 발음을 한자로 쓰면. 네. 그래서 섭씨가 만든 온도야. 화씨 온도는 아까 사람 이름을 말했습니다. 파렌하이트라는 과학자가 만든 온도 체계예요. 그래서 파씨의 온도인 거야. 근데 이게 깨질 파하고는 발음이 다르니까 화가 된 거야. 만약 선생님이 온도를 만들었다면 박씨 온도가 되는 거야. 뭐 너희들 말에 김씨 온도가 될 수도 있고 막 그렇겠지. 자, 세 번째. 우리가 켈빈 온도 혹은 절대 온도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유럽의 귀족 이름을 내가 까먹었는데 별명이 켈빈 남작이었어요. 귀족인데 좀 낮은 하급 귀족인데 자기 그 남작 그 집안명을 켈빈이라 부르던 과학자 귀족이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켈빈 남작에서 절대 온도인데 켈빈 온도는 섭씨 온도에 273을 더하는데 왜 얘가 절대 온도냐? 절대 온도는 여러분들 중1의 학교에서 입자 운동 배웠나? 입자 운동이 온도랑 관련이 있다는 거 배웠죠? 온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운동이 활발해지잖아. 그럼 우리 거꾸로 생각해 보자고. 온도가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운동은 느려지겠지. 켈빈 온도로 0 켈빈이 되면 모든 입자 운동이 멈춰요. 샤를 법칙 기준으로 계산을 하면 부피가 0이 되는 온도가 0 켈빈, 섭씨로 영하 273도예요. 그러면 그거보다 낮은 온도는 존재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막 영하 100만 도 없어. 그런 온도. 위로는 무한대로 올라갈 수 있는데 온도를 밑으로 내리면 섭씨 온도로 영하 273도, 정확히는 영하 273.15도 보다 낮은 온도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왜? 영하 273도, 즉 0 켈빈에서 모든 입자는 멈춰버리거든. 그래서 켈빈 온도는 입자 운동의 정도를 표현하는 온도입니다. 그래서 이거보다 낮은 온도는 없고 굳이 표현하면 273 켈빈에서 373 켈빈으로 얘랑 온도 폭이 어떻다? 1도의 폭이 똑같죠. 둘 다 100개 구간이니까. 얘는 180 구간이잖아. 얘는 180 구간인데 얘랑 얘는 몇 구간이다? 100 구간이죠. 그래서 원래 과학에서 온도는 절대 온도만 써야 돼. 우리가 법칙대로 계산을 하려면. 그런데 중등에서는 섭씨를 쓰거든요. 그 이유가 중등은 지금 온도가 정확하게 몇 도냐가 중요한 건 아니야. 중등 때 배우는 온도는 몇 도만큼 온도가 변했는지의 폭만 결정한단 말이야. 차이의 절대값만. 그렇기 때문에 굳이 절대를 쓰나 섭씨를 쓰나 계산값은 차이가 없어서 그냥 우리는 섭씨를 씁니다. 그럼 이게 온도예요. 그러면 열이라는 뭐냐? 열이라는 것은 자, 기본적으로 고온에서 저온으로 자발적으로 뭐 하는 에너지다? 이동하는 에너지가 열이에요. 즉, 열 에너지는 내가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에너지가 아니야. 중등에서 그래서 이 부분을 설명을 안 해요.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을 때는 무슨 에너지로 가지고 있느냐? 입자 운동을 통한 진동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요.
열을 받으면 온도가 높아지고 운동이 활발해진다 그랬잖아. 이 운동하는 에너지로 가지고 있는 거야. 이거를 원래는 내부 에너지라고 고등과정 가면 배워요. 그래서 열은 가지고 있는 건 아닙니다. 알겠죠? 자,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동하는 에너지인데, 그래서 열이 할 수 있는 일을 설명을 좀 할게요. 열 때문에 제일 먼저 변하는 거는 온도가 올라가요. 열을 받으면. 온도가 올라가면 입자 운동이 늘어요. 입자가 활발하게 운동하잖아? 입자와 입자 사이에 거리가 늘어나요. 여러분들 학교 체육 시간 생각해봐. 맨 처음에 체육 선생님 나와서 출석 체크할 때는 좁은 간격으로 모여있죠? 맨손 체조할 때는 어떻게 모여요? 양팔 간격 띄우지. 왜 양팔 간격 띄워요? 네, 안 부딪히려고. 좁은 간격에서 맨손 체조하면 막 옆에 애들 다 때리겠지. 난리 나겠죠? 그러면 내가 움직이기 위한 만큼의 공간을 띄워야 되니까 맨손 체조 공간이 양팔인 거야. 근데 봐봐. 야구나 축구하려면 양팔 간격 크기로 돼요, 안 돼요? 운동량 전체가 필요하지. 왜? 방망이도 돌려야 되고 그잖아. 운동이 활발하고 많이 움직이고 더 빨리 움직이는 운동일수록 더 멀리 떨어져 있어야 안전하잖아. 입자도 똑같아. 운동을 막 활발하게 하다 보면 너무 가까워지면 서로 밀어낸단 말이야. 멀리 떨어지면 당기는 힘이 좀 약하게 생겨요. 근데 얘가 활발하게 움직이면 붙어서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보다 떨어져서 활발하게 움직이는 게 더 각자가 편하죠. 그래서 거리가 멀어집니다. 네. 그래서 일어나는 게 열팽창하게 되고, 나중에는 이거 가지고 일을 할 수 있게 되죠. 그러면 증기기관이 되거나 자동차 내연기관이 되거나 하는 거예요. 팽창하는 힘으로 바퀴를 돌리거나 펌프를 돌리거나 할 수 있는 거죠. 여기 근데 이제 고등과정 가서 하는 이야기고, 중등은 열팽창까지만. 그리고 자, 여기 봐봐. 입자와 입자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면요, 입자와 입자 사이에 인력이 줄어요. 서로 끌어당겨지는 힘이 약해져. 이게 너무 약해지면 상태가 변합니다. 고체가 액체가 되고 액체가 기체가 되는 거야.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입자 운동이 활발해지면 내부에 저장하는 에너지, 내부 에너지가 늘게 되는 거지. 우리가 열이라고 착각하는 그 에너지가 바로 이 내부 에너지예요. 물질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 그래서 온도랑 열은 애시당초 개념 자체가 어떻다? 전혀 다른 개념이잖아요, 과학적으로.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 MBTI 뭐 한 번쯤 자기 MBTI 찾아본 사람들 요새 많죠? 과학은 여러분들이 설사 F일지라도 T100처럼 생각해야 돼요. 정확한 용어의 뜻을 칼같이 지킨다고 생각해야 학년이 올라갈수록 글자 뜻 가지고 애매하게 장난쳐서 틀리게 만드는 문제들에 안 속게 됩니다. 선생님이 직업병으로 T가 100%예요. 선생님은 T발놈입니다.
자, 요게 지금 열과 차이, 온도의 차이예요. 여기까지 다 필기 따라왔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열은 이동할 거 아니야?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이동한다 그랬지.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배우고 열의 이동에 대해서 좀 더 공부를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봐봐. 요런 걸 한번 생각해 볼까요? 고온의 물체와 저온의 물체를 이렇게 두 개를 딱 붙여놨어요. 그럼 이 둘은 어떤 모습을 지니느냐? 고온, 온도가 뜨거우니까 입자 운동이, 그치. 얘는 막 입자가 엄청나게 막 활발하게 운동을 하고 있어요. 저온의 물체는 상대적으로 입자 운동이 둔하겠지. 근데 이 두 개가 붙어 있으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 지금 둘이 쌍둥이지. 너희 둘이의 팔을, 한쪽 팔을씩 수갑으로 묶어놓고 한 명이 혼자 막 춤춘다고 생각해. 그럼 어떻게 될까? 막 얘가 움직이면은 묶여있는 팔 때문에 얘는 힘이 더 들겠지. 얘는 안 움직이고 싶은데. 근데 막 이렇게 흔들다 보면 얘도 어쩔 수 없이 흔들리기 시작하잖아. 그 과정이 여기서 이쪽으로 에너지가 이동하게 되는 거야. 이 에너지의 이동이 바로 열인 거야. 그러면 고온의 물체는 에너지량이 줄겠죠? 저온의 물체는 에너지량이 늘겠지. 이게 아까 말한 내부에 저장된 에너지인 거지. 그러면 얘는 에너지가 준다는 말은 물체 운동이 준다는 소리고, 얘는 에너지가 는다는 말은 물체의 입자 운동이 는다는 소리죠. 그 말이 얘는 온도가 내려가고 얘는 온도가 높아지는 거야. 그러면 어떤 그래프가 그려진다? 세로축을 온도라고 볼 때 뜨거운 물체는 온도가 이렇게 떨어지겠지. 차가운 물체는 온도가 이렇게 올라올 거 아니야. 언제까지 이렇게 변한다? 둘의 온도가, 그렇지, 같아질 때까지 변하는 거야. 이 둘의 온도가 같아지게 되면 더 이상 온도가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겠죠. 여기 온도가 같아진 이 순간 이후를 우리는 열평형 상태라고 하고, 열평형 상태에 다다르기 전까지는 어디서 어디로 온도가 높은 데서 온도가 낮은 데로 뭐가 이동한다? 그치, 열이 이동해 가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열의 이동 방법도 중요할 거 아니야. 이제 다음 바닥에 설명이 나올 겁니다. 열의 이동 첫 번째는 전도라는 방식이에요. 혹시 교회 다니는 사람? 교회 다니면 지금 여기 못 앉아 있는구나. 생각해보니까 우리 아들내미도 지금 교회 보내놓고 왔는데. 자, 전도란
주로 고체에서 나타납니다. 어떻게 열을 전달하냐면 입자의 이동은 일어나지 않고 옆에 있는 입자들끼리 부딪히는 힘으로 전달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 생각해요. 원래는 입자가 되게 많을 건데 그냥 한 줄로 돼 있는 철사 같은 거라고 생각해도 좋아요. 그럼 여기에 원자들이 다닥다닥 이렇게 붙어 있을 거 아니야. 맞죠? 자, 요 끝에, 한쪽 끝에 선생님이 열을 가한다고 치자. 요렇게 열을 가해주면 열을 받은 이 입자는 운동이 막 활발해지기 시작하지. 그러면 얘랑 부딪히는 바람에 그 다음 입자도 막 활발해지겠지. 또 활발해지는 과정에서 부딪히고 활발해지고 부딪히고 활발해지고 해서 결국 시간이 지나면 요 끝에도 활발해질 거 아니야. 이렇게 전달하면서 열이 전달돼 갑니다. 이때 특징은 속도가 좀 느리죠. 속도는 느리지만 큰 열 에너지를 전달하는데 매우 좋습니다. 특히 그 금속 내부에 있는 자유전자라는 전자들 때문에 금속이 비금속들보다 열 전달을 더 잘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집에 주방 도구 한번 잘 생각해봐. 냄비, 프라이팬, 밥솥 이런 거 밑받침 부분이 뭐다? 바닥은 다 금속이죠. 철이든 알루미늄이든 뭐 스테인리스든 뭐 티타늄도 있고 막 주로 그런 것들이 많지. 손잡이는 어떻게 돼 있어요? 나무, 고무, 플라스틱 혹은 철로 연결돼 있을지라도 손잡이랑 그 냄비 몸체가 연결되는 부분은 되게 얇은 부분으로 연결돼 있잖아. 왜? 걔가 거기가 얇기 때문에 열 전달이 두꺼운 것보다 덜 일어난단 말이야. 특히 나무나 플라스틱은 열 전달을 더 잘 안 하니까. 여러분들은 한겨울철에 나무로 된 의자 앉는 거, 돌의자에 앉는 거, 금속으로 만들어진 의자에 앉는 거 어느 게 제일 차갑다? 금속이 제일 차갑죠. 왜? 여러분들 엉덩이에서 열을 뺏어가서 거기에 열이 그대로 멈춰 있으면 금방 내 엉덩이 때문에 따뜻해져서 안 차가운데 뺏어간 열이 어떻게 돼? 금속을 타고 쫙쫙 퍼져버린단 말이야. 그럼 계속 열을 뺏어갈 수 있겠지. 그러니까 되게 차갑게 느껴져요. 금속 의자는. 나무 의자나 돌 의자는 열 전달이 금속보다는 덜하니까 내가 좀 앉아있으면 그 부분이 좀 따뜻해지잖아. 그러면 덜 춥게 느껴져. 오케이? 자, 두 번째. 대류. 공간 좁으면 다음 바닥에 해도 됩니다. 대류는 우리가 유체라고 부르는 물체의 상태가 있어요. 유체의 유는 한자로 흐를 류를 말합니다. 어떤 거냐면 액체나 기체에서 일어납니다. 대류는 어떻게 일어나냐면
가열을 하면 그 물질이 열팽창할 거 아니야. 따뜻해지면 부피가 커지잖아요. 부피가 커지면 밀도가 줄어요. 밀도라고 해서 부피당 질량값이 줄어요. 부피가 커지니까. 그러면 부력에 의해서 위로 떠오르게 됩니다. 냄비로 예를 들자면 공기나 냄비 속에 있는 물이 그럴 건데 여기 가운데에 열을 가해주잖아, 이렇게. 그러면 그 열을 받은 요 바닥의 물이 따뜻해져서 위로 솟아오르겠죠. 맞지? 네. 그러면 요 위에 있던 차가운 물은 어떻게? 빙글 돌면서 내려와가지고 또 따뜻하게 돼서 솟아오른다. 라면 같은 거 끓일 때 건더기 스프만 먼저 넣으면 건더기 스프가 막 도는 게 보이잖아. 그런 것들이 지금 뭐가 일어나고 있는 거다? 대류가 일어나는. 그래서 난로나 이런 거에 우리가 불을 쬐 때 보면 옆에서 쬐는 것보다 위쪽에 손 대고 있는 게 훨씬 더 뜨겁죠. 왜? 난로 부근의 공기가 지금 열 에너지를 가지고 솟아오르죠. 얘는 특징이 뭐냐? 입자가 직접 이동하기 때문에 그 위쪽 부분이 더 뜨겁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에어컨은 어디에 설치하는 게 제일 좋다? 천정에 붙이는 게 좋고 난로나 난방장치는 그치 바닥에 붙이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 따뜻한 기운은 따뜻한 공기는 어디부터 채워지니까 위에부터 채워지기 때문에. 자, 세 번째. 복사. 복사라는 것은 열 에너지가 빛의 형태로 다른 물질의 도움이 없이 직접 전달이 됩니다. 여러분들 유치원생 때쯤이었던 것 같은데 생각해 보니까 코로나 때 어디 건물에만 들어가려고 해도 뭐 하고 들어갔어요? 전부 다 어떤 카메라 앞에 이막 가고 삑 찍고 들어갔지. 그게 뭐 하고 있는 거냐면 모든 온도를 가지고 있는 물체는 그 온도에 따라서 빛을 내어 놓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실제로 여러분들 얼굴이나 이런 데도 빛이 나와요. 단지 그거를 사람이 눈으로 볼 수 없는 영역에 빛이 나옵니다. 그거 우리는 적외선이라는 빛 에너지를 내고 있는 거예요. 온도가 낮아서. 그리고 이게 온도가 높아지잖아? 한 3000도 이상 올라가면 붉은 색깔의 가시광선 빛이 나와요. 네, 붉은색 빛부터 3000도입니다. 이게 하늘에 보면 별들 있잖아요. 하늘에 있는 별들. 그 별들 표면 온도에 따라서 별빛의 색깔이 바뀌는 거랑 또 관련이 있는 거예요. 온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더 파란색 쪽으로 빛이 바뀌어요. 온도가 낮으면 붉은색. 그리고 그거보다도 온도가 낮으면 이제 적외선. 적외선이 뭐냐면 여러분들 운동하다가 어디 삐거나 다쳐서 병원에 물리치료 받으러 가본 사람 할 건데 이 사람 빨간색 전구 밑에 지금 찜질하라고 잠깐 대고 있잖아. 그게 적외선 램프라고 해서 붉은색 빛이 보이지만 그거보다 적외선 영역. 적당히 따뜻한 열을 가해서 세포를 훨씬 더 활발하게 만들어져서 세포가 자기 스스로 아픈 부위를 복구할 수 있도록 쬐어주는 빛이 적외선이거든요. 근데 그게 여러분들 얼굴에서 나오고 있는 거야. 그 빛에 따라서 그 빛의 파장의 길이가 달라요. 높으면 높을수록 파장이 짧아지고
낮으면 낮을수록 파장이 좀 더 길어져. 그러면은 빛의 파장을 재면 거기가 몇 도인지를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코로나 말고도 저기 서면에 어떤 고깃집 가니까 불판 온도가 고기를 올리기에 적합한지 온도계로 재고 구워주던데. 이렇게 스피드건 비슷하게 총처럼 생긴 온도계 가지고 이렇게 고깃집 불판에 온도 찍고 200도 넘었으니까 이제 고기 올리셔도 됩니다. 고기 올려주고 하더라고.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복사예요. 그래서 얘는 어디에서도 전달이 가능하다? 공기가 아니라 진공에서도 전달이 돼요. 왜? 물질의 도움이 없이 직접 날아가요.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여러분들한테 뭐 학습지나 가정통신문 나눠주는 거 생각해보면 제일 앞줄 아이들한테 한 뭉탱이씩 뚝뚝뚝 나눠주고 야 뒤로 돌려. 그러면 자기 거 한 장 빼고 뒤로 넘기죠. 그럼 자기 거 한 장 빼고 또 뒤로 넘기잖아. 이렇게 나눠주면 전도해요. 이해가 되지? 그치? 각 사람들은 가만히 있고 가정통신문만 뒤로 넘겨주잖아. 그러면 전도죠. 담임 선생님이 반장한테 한 뭉태기 나눠주고 야 네가 애들 한 장씩 다 나눠줘라. 그러면 반장이 들고 돌아다니면서 막 나눠주겠지. 이러면 대류야. 열 에너지를 가진 입자가 돌아다니면서 열을 나눠주는 거니까. 그러면 복사는 어떻게 해야 돼? 아니지, 집어 던져야죠. 종이 비행기 접어서 하나씩 던져줘야지. 그치, 사람은 이동할 필요가 없지. 가정통신문만 날아가면 되잖아. 전도, 대류, 복사 차이 알겠죠? 자, 그럼 여기서 한 걸음만 나가봅시다. 어떻게 하면 이 열의 이동을 막을 수 있을까요? 그걸 우리는 뭐라 그런다? 단열이라고 합니다. 단열이란 열의 이동을 차단하는 것을 단열이라. 그래서 단열을 잘 해놓으면 여름에는 덜 덥고 겨울에는 덜 추운 집이 됩니다. 왜냐하면 열은 항상 어디서 어디로 움직인다고? 온도가 높은 데서 온도가 낮은 데. 그러면 우리 지금 이제 거의 벌써 봄인데 여름 같은 느낌이 들죠. 지금 저 창문 밖은 되게 온도가 높은데 교실 안은 지금 온도가 낮잖아. 에어컨 안 틀어놓으면 저 유리창을 통해서 열 에너지가 이제 쭉쭉 들어오겠죠. 겨울철에 춥지 말라고 붙여놓는 이 뾱뾱이는 여름철에도 덜 덥게 해주는 효과가 있다는 거죠. 얘가 열 차단 효과가 좀 있다. 그러면 밖에서 열이 덜 들어오니까 에어컨을 덜 돌려도 시원함이 유지가 되겠지. 대신에 겨울은 교실 안이 되게 따뜻하고 밖이 되게 추우니까 열이 덜 빠져나가게 되겠죠. 자, 그럼 이거를 결국 하려면 결론은 이거지. 열의 이동 방법은 전도, 대류, 복사잖아. 맞죠? 그러면 전도를 막고 대류를 막고 복사를 막으면 열의 이동을 막을 수 있겠네? 응? 가장 열의 이동을 잘 막는 게 뭐냐면 얘죠. 보온병 텀블러. 얘는 과연 어떻게 막을까요? 일단 첫 번째, 여러분들 아마 학교 다닐 때 그 보온병들 다들 들고 다녀 봤을 거 아니야? 보온병의 구조를 잘 생각해 보면 돼요. 보온병 크기에 비해 실제 물 들어가는 안 공간은 어떻다? 좁죠? 요렇게 돼 있잖아. 이게 첫 번째가 이중벽 구조. 얘가 뭐를 한다? 전도가 일어나는 것을 방해해. 이게 한 겹이면 봐봐. 여기에 뜨거운 물을 넣어놨는데 이게 벽이 한 겹이다. 그러면 뜨거운 열이 바로 밖으로 전달돼 나오겠지.
근데 얘를 지금 두 겹으로 만들어 놨잖아. 안과 밖을 띄워 놨잖아. 그러면 열은 이 벽을 타고 이렇게 돌아 나와야 되는 거야. 내가 이것 때문에 선생님 입천장 다 뒤집어진 적 있어요. 저기 동네 경찰서 앞에 가면 밀면집이 하나 있습니다. 동네 밀면이요. 선생님 밀면 참 좋아하는데 그 집 육수컵이 이거야. 육수컵이 이 구조야. 육수 주전자에서 육수를 컵에 따라 놓고 앞에 이제 같이 밀면 먹으러 간 형님하고 막 이야기 떠들고 놀다가 육수 한 모금 해야지 하고 컵을 잡아서 뜨거운 기운이 하나도 없어. 육수 별로 안 뜨겁게 해주시나 보다 하고 그대로 후룩했다. 아이고야. 진짜 다 뒤었습니다. 진짜 나 밥 공기 이렇게 해놓은 건 본 적이 있거든. 그러면 밥 공기를 잡아도 그 스텐 그릇 같은 밥 공기를 잡아도 덜 뜨거워. 안에 밥은 뜨거워서. 육수컵을 이걸로 해놓으니까 와, 이중벽으로 되면 확실히 전도가 잘 안 일어나니까 열이 좀 더 보호가 되겠죠. 그래 놓고 아까 말한 거 맞아. 두 번째가 이 내부를 진공 처리합니다. 여기에 공기가 있으면 이 안에서 공기가 돌면서 열을 전달해 줄 수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이 안에 공기를 싹 비워놔요. 그러면은 뭐도 막아진다? 그렇지. 대류도 막을 수 있죠. 세 번째가 보온병 안쪽으로 이렇게 뚜껑을 열어서 보면 되게 반짝반짝하게 돼 있잖아, 요 안에가. 은거울 도금을 해놔요. 은같이 반짝거리는 금속성, 거울 같은 느낌이 날 수 있는 처리를 해가지고 도금을 해놓습니다. 얘는 뭐를 막게 된다? 거울이니까 빛을 막을 수 있죠. 빛을 내부로 반사시킬 수 있잖아. 그래서 복사를 막을 수 있어요. 그럼 얘랑 되게 비슷한 게 있죠. 우리 겨울철에 입는 거. 패딩. 패딩에도 이 세 가지 다 하고 있는 패딩 본 적 있어요. 그럼 패딩은 얘네들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우리 패딩, 이거 이제 선생님 요즘에 날씨가 애매해가지고 안에는 반팔 입고 겉에는 패딩 조끼를 입고 다니는데 여기를 내피라 그러잖아. 안쪽에 우리 살 닿는 참. 요 밖에 요 부분을 외피라 그래요.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돼 있다? 옷천이 붕 떠 있지, 이렇게 만져보면. 이게 분리를 시키는 것, 이거 자체가 뭐의 효과를 낸다? 이중벽 구조의 효과를 내어주는 거지. 그래서 직접 전도를 막아주고요. 대류를 방해하는 이 진공 처리를 할 수는 없잖아, 패딩에. 그래서 뭘 할까요? 네. 솜이나 털을 빵빵하게 채워놓죠. 솜을 채워놓거나 털을 빵빵하게 채워놓으면 그 빵빵한 그 부분 때문에 공기순환이 방해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류를 막을 수 있겠지. 보통은 요 두 개까지 돼 있는데 가끔씩 되게 비싼 패딩에는 하나 더 있습니다. 네, 등판에 은박지가 붙어 있어요. 반짝반짝, 내피에. 내피 등판에만 은박지 붙어 있는 패딩 있잖아. 왜? 여러분들 아까 말했죠. 여러분들 피부는 뭐를 내놓는다고? 적외선을 내놓죠. 그거 자체가 열선이에요. 등판에 거울을 하나 붙여놓으면 어떻게 될까? 내 몸에서 나온 복사열이 반사돼서 다시 나한테 돌아온다. 온실효과가 일어나는 거예요. 지구의 온실효과라는 게 다른 게 아니야. 태양빛 때문에 우리 땅이 따뜻해지잖아요. 그러면 땅이 열을 내어놓는단 말이에요. 근데 땅이 내어놓는 열은 적외선이에요. 태양빛은 가시광인데.
그런데 지구상에 있는 이산화탄소라든가 수증기는 가시광선을 흡수하는 능력이 떨어지는데 적외선은 기가 막히게 잡아먹거든요. 그래서 땅이 내어놓는 적외선을 공기가 흡수했다가 그 열을 다시 땅으로 뱉어줍니다. 그러면 원래 열보다 훨씬 더 많은 열이 지구상에 갇혀있게 되죠. 그래서 지구가 따뜻해요. 얼마나 따뜻하냐? 봐봐. 달에는 온실효과가 있어 없어? 다른 온실효과가 없잖아. 지구에만 있잖아요. 근데 달이랑 지구랑 생각해보면 태양으로부터 거리는 거의 비슷하지. 지구 평균 온도가 전 지구 다 평균 치면 15도에서 20도 사이로 알고 있어요. 대충 한 20도 정도 돼. 달 평균 온도가 영하 40도인가 그래요. 영하 20도인가 영하 40도인가 그래. 달 전체 평균이. 그러면 그 온도 차이가 뭐에 의한 온도 차이다? 온실효과에 의한 온도 차이다. 온실효과가 무조건 안 좋은 건 아니야. 온실효과가 아예 없으면 우리 얼어 죽어요. 적당히 있어야 살만한 거지. 너무 과해서 문제라는 거. 알겠죠? 이거 말고 또 우리 집에 있는 이런 게 뭐 있을까? 또 단열. 이중창. 특히 요즘에 이제 다들 아파트 살죠? 아파트 보면은 선생님은 일부러 선생님 집은 안 했습니다. 요즘에 발코니 확장이라 그래서 거실이 유리창까지 쭉 다 뻗어 있지. 밖에 베란다 따로 없이. 요즘 아파트들은 그렇게 짓는 데가 많아요. 거실 넓게 쓰라고. 근데 우리 집은 난 일부러 안 했거든. 베란다가 따로 있어요. 베란다가 조그맣게 있는 게 아니라 끝에서 끝까지 쫙 다 있어. 일부러 그걸 안 했어. 거실이 좀 좁아. 그러면 이중창이 아닌 단일창을 해도 돼요. 근데 그 자체, 베란다 자체가 뭐가 돼? 이중창이 되지. 발코니 확장을 한 집은 유리창 밖이 진짜 바뀌잖아. 이제 거실 유리창 밖이. 그러면 이중창이나 최소 3중창 같은 걸 해야지 단열 효과가 나겠죠. 그 다음에 건물 벽이나 이런 것들 공사할 때 보면 단열재라 그래서 스펀지를, 시로폴 같은 걸 이렇게 넣어 놓는단 말이에요. 벽돌하고 시멘트 마지막 덮기 전에. 그 스펀지가 하는 역할이 뭐다? 공기순환도 차단하고 전도도 차단해주는 단열재가 들어간다는 거지. 천장하고 다. 시로폴이 꼭 들어가 있어요. 요런 것들. 근데 여러분들 겨울철에 히트텍, 내복. 선생님은 이제 내복 입는 거는 솔직하게 아직까지는 젊다고 우기고 있으면서 쪽팔리기 때문에 내복 아닌 내복을 겨울철에 입고 다녔거든요. 뭘 입고 다녔느냐? 선생님이 취미 활동이 하나가 있어요. 야구를 합니다. 나 야구 좋아해서 야구를 하는데 야구 선수들 안에 있는 그 쫄쫄이 있죠. 상의 유니폼 안에 쫄쫄이 있잖아. 언더티라고 해서 여기 쫄쫄이 입고 있는 거 있을 거예요. 유니폼 안에 있는 거. 그걸 내복으로 입었어요. 움직이는데 하나도 안 불편한데 되게 따뜻해, 얇은데. 그거 입고 그냥 밖에 후드티 하나만 입고 겨울철 버텼거든. 예, 얇은 옷을 여러 겹 입으면 그거 자체도 뭐가 된다? 그렇지. 그러면 봐봐. 단열이 잘 되면 온도 변화가 클까요? 온도 변화가 작을까요? 요거까지. 그렇지. 온도 변화가 작겠죠. 단열이 잘 안 되면 온도 변화가 크겠다. 그지? 자, 일단 여기까지 필기를 빨리 해 주시고 한 5분만 딱 쉴게요. 여러분들 계속 공부하면 머리에 찌우니까. 네, 지금부터 설명한 30분 정도 할게. 이 단원 그리고 여러분들 중1 과학 전체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이에요. 바로 열량을 계산하는 부분인데 그나마 다행인 건 22개정 교육과정 그리고 여러분들 전 15개정 교육과정부터 중학교의 교육 방향은 정량적 평가, 그러니까 정확한 숫자 값을 계산해서 답하게 만드는 문제들보다는 정성적 평가, 문제의 특성, 비례 반비례 관계 같은
성질을 이해하고 그걸 바탕으로 문제를 풀게 하는 문제들이 중심으로 출제하라고 교육청 방침이 잡혀 있어요. 그래서 진짜 옛날처럼 극단적인 숫자 계산 값을 물어보는 문제는 안 나오기 시작했는데, 단 비례 반비례 관계를 이용해서 직관적으로 풀 수 있는 문제들인 여전히 계산 문제로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 다음 바닥 5페이지 넘어가 보면 여기 비열과 열에너지의 계산 공식, 단위 이런 것들을 좀 공부를 하고 요 계산 문제들이 어떤 유형으로 출제가 되고 쉽게 풀이하는 방법이나 풀이의 그 절차 과정을 좀 배워둘 필요는 있어요. 아마 지금 이 10단원이 1학기에 학교에서 수업을 나가고 있는 학교, 비열 10학교에서 지금 수업을 나갔다. 저 학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다행이에요. 여러분들 1학년 1학기만 자율학기죠. 학교에서 이제 내신 시험을 안 칩니다. 그리고 1학년 2학기부터 내신 시험을 칩니다. 내신에 적용을 받아요. 그때부터는. 여러분들 내신 퍼센트 등급이 나오는 거예요. 2학기부터는. 그래서 1학기 때 안 배우고 2학기 때 배우면 10단원을 2학기 중간고사, 2학기 기말고사로 시험을 쳐야 된다는 소리가 됩니다. 대신에 이제 1학기 때 안 치면 2학기 때 1학기에 있는 단원 중에 안 나간 단원을 하겠죠. 이제 그게 시험을 치게 될 건데. 자, 일단 하나씩 볼게요. 첫 번째. 열량. 기호는 Q를 쓰고요. 단위는 킬로칼로리. 킬로칼로리 아니고 원래 이제 킬로칼로리입니다. 원래 하이픈은 넣는 거 아닌데 내가 여러분들한테 설명 좀 하려고 일부러 하이픈을 넣었어요. 이 앞에 붙어 있는 K 있잖아. 킬로. 킬로의 뜻은 10의 3승 혹은 2의 10승을 의미합니다. 1000이라는 뜻이에요. 봐봐. 1km는 몇 미터죠? 1kg은 몇 그램? 1000g이지. 그러면 1kcal는 몇 칼로리? 그치, 1000칼로리가 되는 거야. 열량이란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동한 총 에너지량입니다. 참고로 1kcal란 물 1kg을 1도씨 1도만큼 온도를 올릴 수 있는 열량을 의미해요. 이렇게 약속을 한 겁니다. 물 1kg를 1도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이 1kcal다. 됐죠? 네. 자, 두 번째. 비열, 소문자 C입니다. 얘는 단위가 좀 길어요. 킬로칼로리 퍼 가로 열고 킬로그램 곱하기 도씨 가로 닫고. 왜 이렇게 단위가 기냐면 자, 이거를 우리가
단위 질량당 단위 온도를 상승시키는 데라고 이야기하기도 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수학적인 개념이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비례식 있잖아. 네. 비례식을 분수로 만들 때는 기준값은 분자로 가나요? 분모로 가나요? 기준이 분모로 가죠. 그럼 요거 잘 봐봐. 단위 질량당 1kg당 이라는 말은 그 값을 뭐로 나눠라? 질량으로 나눠라는 소리잖아. 1도 올리는데 단위 온도만큼 상승시키는데 이 두 가지 다 뭐다? 기준이 되는 값이죠.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열량이라는 개념이 변량이잖아. 변화량이잖아. 기준당 변화량이잖아. 그러면 얘는 수식을 쓰면 어떻게 된다? 질량분의 1 곱하기 온도 변화분의 1 곱하기 열량이 뭐다? 비열 C다라는 거죠. 맞지? 참고로 M이 뭐다? 뜻이 매스라 그래서 얘가 질량입니다. 델타 T가 온도 변화예요. 그게 비열이다. 그럼 봐봐. 얘만 분자잖아. 얘네들은 분모죠. 여기 우리 단위에 있는 얘 있잖아, 얘. 얘를 읽을 때 퍼라고 그러거든요. 저 슬래시 기호를 읽을 때 퍼라고 읽어요. 그러면 얘는 단위를 어떻게 읽는다? 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 도시 라고 읽으면 돼요. 이 퍼라고 불리는 슬래시 있잖아. 이 기호가 왜 나왔냐면 컴퓨터 시대 이전에 타자기 시대가 있었다고. 타이프라이터라 그래서 버튼을 누르면 여기서 그 글자를 가지고 있는 활자가 딱 올라가서 종이를 딱 때리면서 글자를 넣어주는 게 있었다고. 분수를 쓰려면 세 줄이 필요한 거야. 타자기로 분수를 치려면. 분자 쓰고 짝대기 긋고 분모 적고가를 해야 되잖아. 그러면 이거 세 줄을 쓰려면 줄 위치 맞추기 위해서 스페이스 막 쳐야 되고 불편하잖아. 맞지? 그러니까 분자선 분모순으로 한 줄에 쓸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지. 알겠어요? 그래서 질량과 온도 변화가 분모로 내려갔고 열량이 분자로 올라간 단위인 거야. 그러고 보니까 어떻게 보여요? 공식과 단위는 똑같이 생겼어요. 이거 되게 물리에 중요한 게. 물론 과학적으로 뛰어난 업적을 어떤 학자가 남기잖아. 그러면 그 단위, 그 과학자의 이름을 빌어서 과학의 단위로 씁니다. 대표적으로 열량 단위는 우리가 중학교까지는 킬로칼로리를 쓰거든. 고등과정 넘어가면 주율을 씁니다. 에너지니까, 열도. 주율이라 그래서 대문자 J를 써요. 주율. 역학적 에너지와 열 에너지가 같은 에너지라는 걸 계산해낸 학자 이름이 주율이에요. 그래서 단위에 사람 이름이 그대로 붙은 거야. 그 관련 업적을 남긴 사람의 이름을 적을 때는 대문자로 단위를 만들어요. 근데 이건 봐봐. 딱히 뭔가 업적을 남긴 사람은 없어 보입니다. 그죠? 그러면 그냥 공식이 단위고 단위가 공식이다. 그래서 그럼 공식을 까먹었다? 단위대로 계산하면 되는 거야. 비열은 열량을 질량과 온도 변화의 곱으로 뭐 하면 된다? 나누면 된다. 알겠죠? 네. 그러면 우리 이 공식에서 개인적으로 선생님이 여러분들 문제 풀 때 실수를 줄이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선생님은 분수를 되게 싫어합니다. 수학이든 과학이든 여러분들이 실수 제일 많이 나오는 타이밍이 어디냐? 약분했을 때예요. 분수로 놓고 계산하면서 약분했다가 숫자, 약분하고 남은 숫자 몫을 제대로 곱해주지 않는 실수를 해서 계산 실수로 숫자 틀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분수로 되어 있는 공식은 분수로 외우지 말고 그냥 곱의식 상태로 외우라고 시키는 편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분모들을 뭐 한다? 이항시켜주면 되겠지? 그러면 공식이 어떻게 바뀐다? Q는 CM 델타 T가 되죠. 맞지? 자, 어떻게 외우느냐? 바베큐는 씨암탉. 바베큐는 씨암탉. 그냥 외우는 방법이에요. 내가 여러분들 나이 때 선생님도 학원에서 이렇게 배웠습니다. 내가 그거를 지금 30년이 지난 지금 그걸로 먹고 살고 있을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먹고 살고 있습니다. 바베큐는 씨암탉. 이렇게 뭐 시멘트, 씨암탉, 맨시티 뭐 다양하게 외우는 방법들이 있는데 이렇게 외워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참고로 여기에 안 나온 거 M은 질량이죠. 매스라는 뜻이고요. 기본적으로 과학에서 질량은 킬로그램 단위를 쓰는 게 맞아요. 여기까지 했을 때 잘 봐봐. 열량에도 킬로 들어가 있지, 비열에도 킬로 들어가 있죠. 여기 질량도 킬로가 들어있잖아. 근데 킬로는 곱하기 1000이라는 뜻이라 했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은 반드시 여기서 이건 기억하셔야 돼요. 킬로는 넣을 거면 다 넣고 뺄 거면 다 빼라. 만약에 문제에서 답을 킬로칼로리로 요구하면은 질량도 킬로그램으로 나와야 돼. 어차피 비열은 둘 다 앞뒤로 킬로가 있으니까 킬로를 넣든 빼든 숫자 안 바뀌거든. 그래서 열량과 질량에서 얘를 킬로칼로리로 물어보면 질량은 무조건 킬로그램으로 계산해야 돼요. 뭐 200g 돼 있다. 그러면 200을 대입하는 게 아니라 뭐로 대입해야 된다? 0.2로 대입해야 된다. 그럼 얘가 만약에 킬로칼로리가 아니라 칼로리로 되어 있다? 그러면 뭘 해야 된다? 여기도 킬로그램이 아니라 그램 단위로 놓고 계산을 해야지 계산을 했을 때 숫자 값의 자리가 잘못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델타 T. 온도 변화. 원래 여기에 있는 이 델타라는 기호. 이 델타라는 기호 자체가 변화량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원래는 나중값 빼기 처음값의 뜻이란 말이야. 변화량이라는 거는. 나중에서 처음을 뺀 값이라는 뜻인데, 그러면 원래는 뭐다? 델타 T는 나중의 온도 빼기 처음의 온도로 계산을 하는 게 맞아요. 과학적으로는. 그런데 요거 생각해 봐봐. 온도가 상승하면 델타 T가 플러스가 되죠. 온도가 내려가면 델타 T는 마이너스가 되잖아. 이때 원래 플러스와 마이너스는 과학, 특히 물리학에서는 플러스 마이너스의 뜻은 실제로 양수와 음수의 뜻이 아니라 방향을 의미하는 값이에요. 방향을 의미하는 개념이 된단 말이야.
그럼 플러스 방향을 잡았으면 마이너스가 나오면은 플러스 방향의 반대쪽으로 움직였다는 소리거든. 근데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하면 여러분들이 실수가 매우 잘 나옵니다. 열량 계산은 무조건 이렇게 계산하는 게 편해요. 고온의 물체가 내어놓은 열량과 저온의 물체가 흡수한 열량의 크기가 같다. 봐봐. 여러분들 친구들끼리 둘이서 하면 안 되지만 동전 가지고 홀짝으로 돈 내기 게임을 했어요. 내가 500원을 땄으면 내 상대방은 얼마를 잃어야 되죠? 500원을 잃어야 되지. 돈의 양을 생각하면 나는 플러스 500이고 쟤는 마이너스 500이잖아. 그렇게 해서 계산하면은 나중에 식이 복잡해지면 헷갈린다는 거야. 그냥 내가 딴 돈이랑 제가 잃은 돈이랑 크기가 어때야 된다? 똑같다고 하면 나는 500원, 쟤도 500원이 되면 되지. 변화량이. 크기가. 그래서 무엇인가의 값의 순수하게 크기만을 이야기하려면 사실 무슨 처리를 하면 된다? 절대값 처리를 하면 돼요. 그래서 사실은 뭐로 계산하는 게 편하다? 무조건 높은 온도에서 낮은 온도를 빼는 식으로 계산하시는 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편하다는 소리입니다. 이러면 이제 공식 자체는 다 배웠죠? 그럼 실제로 어떤 문제가 나오느냐? 자, 이지 단계. 사실 이게 제일 쉬운 거예요. 워크북 좀 이따가 내가 문제 지정해 주면서 설명을 할 거예요. 자, 이지 단계 문제. Q는 Cm 델타 T 혹은 Cm 가로 열고 T 고온 빼기 T 저온의 식이잖아. 맞지? 이거를 바탕으로 하는 단순하게 숫자 대입하고 끝나는 방정식 문제가 제일 쉬워요. 자, 우리 워크북에 열의 이동 말고 비열과 열 팽창 문제 워크북 6페이지 한번 펴볼래요? 워크북 6페이지 2번 문제가 얘입니다. 워크북 바닥 맨 밑에 본 페이지 번호인데 6페이지에 2번 문제. (6페이지) 2번 문제가 얘예요. 단순 계산. 자, 그러면 잘 봐봐. 동그라미 치면서 따라오세요. 자, 질량이 200 위에다가 m 적으면 되겠다. 그지? 자, 100칼로리의 열. 100칼로리 표시하고 위에 Q 적으면 되겠죠. 5도에서 7도. 밑줄 긋고 델타 T가 몇 도? 2도지. 비열은 C를 모르는 거네. 그러면 맨 마지막에 비열은 자리에 C는 요렇게 혹은 X 요렇게 해놓고 그럼 봐봐. Q는 Cm 델타 T에서 100은 X 202잖아. 맞죠? 자, 약분. X는 4분의 1은 0.24 칼로리 퍼 그램 도씨가 되겠지. 0.24란다. 0.25. 4분의 1이니까. 알겠어요? 어차피 여기는 킬로를 둘 다 넣나 빼나 똑같으니까 비열은. 이런 식으로 그냥 단순 대입하는 방정식. 그러면 단순 대입 문제는 사실 뭐를 연습시키는 거다? 문제에서 얘가 Q인지 M인지 델타 T인지 C인지 비열인지 질량인지 온도 변화인지를 찾는 거 연습시키는 문제라고 보면 되죠. 사실 제일 쉬운 문제인데 요즘에 이 이지 단계 형태는 그렇게 출제가 많이 되는 편은 아니에요. 그러면 요즘에 많이 나오는 문제, 하드
하드 문제는 뭐냐? 요렇게 물질 두 가지를 비교하거나, 물질 두 가지를 보통 비교하는 데 있어서, 아니면 요 식 한 군데에서, 그러면 변수값이 몇 개죠? 네 가지지. 1번, 2번, 3번, 4번, 네 가지가 변수잖아. 항상 네 개 중에 두 개를 고정시키고, 남은 두 개의 관계를 물어봐요. 이 둘은 비례냐 반비례냐. 등호 같은 쪽에 C랑 델타 T는 반비례 관계가 될 거 아니야. 만약에 등호 반대쪽에 둘의 관계를 물어본다면 비례 관계가 되겠지. 이게 비례 관계냐 반비례 관계냐를 문제에서 묻는 문제가 나옵니다. 바로 뭐냐면 4번이에요. 자, 4번 문제 한번 봐봐. 질량이 같고 종류가 다른 물체 A, B를 같은 세기의 불꽃으로 가열했더니 시간에 따른 온도 변화 그래프가 저랬다. 자, 요거 그래프 잘 봐봐. 요거는 사실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5, 10, 2분, 4분. 자, 불꽃의 세기가 같다라고 하잖아. 요거를 어떻게 볼 거냐. 자, 요 점하고 요 점으로 비교를 한다면 같은 시간 동안 가한 거잖아. 그럼 요렇게 한다면 Q가 일치합니다. 질량이 같다 그랬죠. M이 일치하겠지. 그때 그러면 C와 델타 T는 반비례가 되는 거야. 맞죠? 예. 그런데 원래 선생님은 진짜 이 값이 정확하게 정중앙인지 확인할 수가 없잖아. 점선 표시가 없으니까. 선생님은 어떻게도 해석할 수 있냐면 요 점이랑 요 점을 가지고 비교한다면 뭐가 같다? 델타 T가 일치하죠? 둘 다 5도 변했잖아. 그리고 뭐가 지금 같죠? 질량도 일치하지. 그러면 이제는 뭐와? Q와 C의 관계잖아. 근데 지금 Q가 얘가 A, 얘가 B라면 Q가 열을 2배나 긴 시간 가했잖아. 그러면 Q가 몇 대 몇이에요? 그러면 C도 몇 대 몇? 1대 2. 왜? 이 둘은 비례 관계니까. 여기서는 반비례인데 온도 변화가 몇 대 몇이야? 2대 1이잖아. 맞지? 요 두 점을 본다면 온도 변화가 2대 1이잖아. 그러면 비열의 B는 반비례니까 1대 2가 되겠지. 요렇게 풀거나 요렇게 풀거나. 이해가 돼요? 보통 요런 문제는 뭐로 내기 좋다? 서술형을 내기에 참 좋은 문제다. 사실 현재 22개정 교육과정은 여기까지 할 수 있으면 돼요. 사실 베리하드가 하나 더 있거든. 베리하드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10번 문제예요. 자, 요거 필기 지금 다 따라왔나요? 자, 필기 더 할 사람, 더 해야 되는 사람들, 요쪽은 다 필기 돼 있지? 그러면 10번 문제 베리하드 어떻게 푸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10번 문제 베리하드.
베리하드는 열평형을 이용한 문제입니다. 10번 문제 잘 봐봐. 온도가 62도이고 질량이 100g인 금속도막. 열평형 문제잖아요. 지금 두 개의 온도가 같아지는 걸로 문제가 나오는 거잖아. 그러면 여러분들 제일 먼저 뭐부터 해야 되냐면 대충 열평형 그래프를 하나 그려놓고 해야 돼요. 어차피 숫자가 중요한 거지 그림의 비율은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냥 대충 그려놔도 돼요. 자, 뜨거운 거부터 할게요. 온도가 몇 도 시작 온도가? 질량이 100g, 비열 모르죠? 그러면 C만 딱 적어. 그리고 물은 몇 도의 물? 10도의 물 아니냐? 맨 처음에 담근 물. 10도에 물 200g에 넣은 거잖아. 여기서 중요한 거 말 안 했구나. 참고로 물의 비열은 1입니다. 물은 비열이 1이고요. 제일 중요한 거 하나 더.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 중에 물의 비열이 가장 큽니다. 그 말은 물은 가장 온도를 변화시키기 힘든 물질이에요. 물이 온도가 가장 안 변하는 물질이에요. 즉 비열이 1보다 큰 물질이 비열을 계산하라 그랬는데 계산값이 1보다 크게 나왔다. 여러분들이 잘못 푼 겁니다. 비열은 1보다 커질 수 없어요. 알겠지? 자, 그러면 봐봐. 그렇게 했을 때 열평형 온도가 몇 도다? 12도라 그랬잖아. 그러면 식을 어떻게 세워야 되냐면, 자, C 곱하기 뜨거운 물체 질량 100 곱하기 온도 변화 62에서 12를 빼는 거잖아. 62 빼기 12. 50이죠, 50. 일부러 이렇게 적은 거야. 는 물이니까 1 곱하기 질량 200 곱하기. 여기서 잘못하는 실수 한 가지 더 잡아줄게요. 여기서 요거 뺐다고 여기서 요거 빼면 안 됩니다. 아니지. 더하는 것도 아니지. 내가 아까 델타 T 어떻게 구하라 해서 무조건 고온에서 좀 빼라 그랬잖아. 62 빼기 10. 그러면은 12 빼기 10이 되는 거야. 여기. 요 차이가 델타 T잖아. 네.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또 하는 실수 한 가지 더. 이거 계산부터 하면 안 됩니다. 요렇게 해놓고 동그라미 2개씩 약분하고 출발하는 거야. 그러면 얘가 어떻게 50C가 되고 여기는 4가 되죠. 맞잖아. 요게 2니까 2는 4가 되잖아. 그러면 C는 50분의 4니까 100분의 8이죠. 뭘 25분의 2야. 여기서 여러분들 대부분 과학은 분수보다 소수점 쓴단 말이야. 그러면 이거를 기하 분수로 가는 게 아니야. 100으로 가야지. 그러면 0.08 단위 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 도씨가 돼요. 근데 베리 하드 문제에 어마어마한 장난질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사실은. 뭐냐면 얘는 지금 그 장난질로 못 푸는 문제인데 장난질로 풀 수 있는 문제가 나오는 게 있어요. 열평형에서. 같은 물질을 섞을 때입니다. 얼마나 대단한지 가르쳐 줄까? 자, 여러분들 말도 안 되는 계산을 보여드릴게요. 100부터 2000까지 100g 단위로 100 단위로 100, 200, 300, 400에서 2000까지 아무 숫자 하나만 말해봐봐. 100부터 2000까지. 100, 2000. 100g하고
2000g을 말했죠. 네. 재밌는 거 보여줄까? 100g, 이걸로 가면, 내가 잘못 말했다. 다시. 아니, 해도 되는데 내가 숫자를 쓸 수 있는 게 너무 좁아져서 그래. 자, 1도부터 20도까지 아무 숫자 2개. 1부터 20까지. 5도. 네. 5도 C와 19도 C죠. 5도 C 물 400g에 19도 C 물 1500g을 섞잖아. 15도 나온다. 아니다. 맞나? 여기. 1000g. 5도씨 400g에 19도씨 1000g을 섞으면 15도 나와요. 말도 안 되는 스피드로 계산이 가능하죠. 원래 계산해볼까, 이거? 자, 원래대로 계산을 해봅시다. 뜨거운 게 몇 도? 19도. 찬 게 몇 도? 5도. 얘가 1000, 얘가 400이잖아. 맞지? 원래는 어떻게 계산해야 돼, 그러면? 1 곱하기 1000 곱하기 19 빼기 t는 우리 요 평형 온도를 t라고 잡은 거잖아. 그 다음에 1 곱하기 400 곱하기 t 빼기 5가 되죠. 그러면 동그라미 2개씩 날리고, 그럼 여기는 얼마가 된다? 190 마이너스 10t가 되고, 여기는 4t 마이너스 20이 되잖아. 그러면 넘어가면 14t는 210. 7로 약분되죠? 2, 30 따라서 t는 15. 나오는데 말도 안 되는 스피드로 계산했지? 봐봐. 4대 10이잖아. 10대 다예요. (4대 10이잖아) 질량이. 그럼 온도 변화폭은 10대 4가 돼요. 왜? 잘 봐봐. 요식 요거 잘 봐봐. cm 델타 t는 c-m 델타 t 인데 지금 같은 물이었으니까 c가 약분되잖아. 그럼 어떻게 되느냐, 요식이. m분의 m 는 델타 t 분의 델타 t가 된단 말이야. 질량 비율과 온도 변화 비율이 반비례 관계가 돼요. 그러니까 질량이 4대 10이니까 온도 변화폭은 10대 4가 바로 계산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있잖아요. 이 계산식의 진짜 무서움은 요 다음 한마디로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 뭐 여러 가지 수학 프로그램 공부를 해왔을 거 아니야. 제일 싫어하는 방정식 문제는 소금물의 농도 구하기예요. 더 싫어하는 문제는 소금물에 물 탄 거 농도 구하기예요. 그거보다 더 싫어하는 문제는 소금물에 소금 탄 거 농도 구하기예요. 제일 싫어하는 문제는요, 농도가 다른 소금물을 섞었을 때 농도 구하기죠. 근데 그거 있잖아. 이걸로 계산된다. 이 풀이는 수학 선생님들이 싫어하는데요. 이걸로 풀면 계산돼요. 볼래? 네. 자, 1부터 20까지 퍼센트 2개 말하기. 30%요. 1부터 좋아, 30%. 너무 숫자 잘게 자르지 말고 5% 단위로 끊자. 30%. 0%. 물타기네? 0%면 30 물타기잖아. 30% 소금물 200g에 물
100g을 섞으면 몇 프로게요? 봐봐. 100, 여기가 빵 프로, 여기가 30%, 질량이 2대1이잖아. 네. 그러면 2대1로 끊어야 되잖아. 여기가 지금 100이고, 여기가 200이니까. 저절로 몇 프로? 20%가 나오면 되죠. 야. 근데 봐봐, 요거 몇 g이게? 60g이야. 예. 그죠. 300분의 60 곱하기 100, 20% 맞네요. 와. 돼요. 되게 돼 있어요. 이거 조합 평균이거든. 고등과정에 가면 수학 풀이 평균 방법 중에 조합 평균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거 조합 평균 계산이거든요. 그래서 원래 돼요. 자, 물타기니까 내가 빵 프로로 해서 계산했지. 그러면 소금 타기는 몇 프로로 놓고 계산하면 된다? 100%로 놓고 계산하면 돼요. 그러면 소금물 섞기도 넣고 계산하면 돼요. 근데 이게 과학에서 쓰기 참 좋은 거. 수학 선생님들은 좀 째꼬래가지고 소수점 몇째짜리에서 반올림하라고 계산시키는데 과학 선생님은 그만큼 째째하진 않아서 딱 나눠 떨어지는 숫자로 준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쓰기가 참 좋아요. 이 풀이법을 서술형에서 쓰면 안 된다. 서술형은 정상적으로 써야 되는데 검산할 때 이렇게 쓰면 된다. 다용도식. 검산할 때 쓰라. 됐나요? 네. 열평형. 열팽창. 아까 우리가 맨 처음에 이야기를 했죠. 온도가 올라가면 운동이 활성화돼서 거리가 증가해서 팽창을 하게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온도 때문에 운동이 늘어나서 거리가 늘어나는 과정에서 입자와 입자 사이의 인력이 이 거리가 늘어나는 것을 방해한단 말이야. 그래서 입자 간 인력은 고체가 제일 크죠. 그리고 기체가 가장 작습니다. 참고로 기체는 사실 입자와 입자 사이의 인력을 0 취급해요. 기체는 인력을 없다고 생각한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열팽창 정도는 고체보다 액체가 크고 액체보다 기체가 큰데 이 기체는 우리가 샤를 법칙이라고 해서 화학 시간에 다룹니다. 압력이 일정할 때 온도가 증가하면 0도씨 부피의 273분의 1 배율의 기준으로 1도 온도 올라갈 때마다 부피가 늘어난다. 이거 샤를 법칙인데 샤를 법칙은 기체 종류에 상관없이 발생하고요. 고체나 액체는 물질마다 그 팽창률의 차이가 존재합니다. 자, 이 물질마다 팽창의 차이를 가장 극단적으로 사용하는 도구가 바이메탈이에요. 이걸 영어로 적으면 바이메탈인데 과학 용어에서 앞에 바이나 다이가 붙는 경우가 있어요.
뜻이 뭐냐면 숫자 2를 상징합니다. 영어 단어에서 by로 시작하는 거는 숫자 2를 상징해요. 여러분들 자전거가 영어로 뭐죠? 바이시클이잖아. 사이클이라는 이 단어 자체의 어근, 뿌리는 서클이거든요. 서클이 뭐예요? 원이요. 네. 그럼 바이서클은? 그래, 동그라미가 2개. 자전거. 그래서 세발 자전거는 저기 필리핀에 가면 있는 그 교통수단 있잖아. 세발 오토바이. 트라이시클이라 그러죠. 트라이가 뜻이 뭐다? 그래서 여러분들 초등학교 1학년 때 그 세모난 거 땡땡땡 치던 학기 이름이 뭐? 네, 트라이앵글. 앵글이 각이잖아. 삼각형. 그렇게 되는 거란 말. 그럼 바이메탈은 뭐냐? 금속 2개를 붙여놓는 건데 하나는 열팽창이 잘 되는 금속, 하나는 열팽창이 덜 되는 금속을 붙여놓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해봐. 손을 이렇게 2장을 붙여봐. 손바닥 이렇게 딱 붙이고, 자, 손바닥이 떨어지지 않게 하는 상태에서 오른손만 올린다고 늦게 해줘 봐봐요. 어느 쪽으로 휜다? 왼쪽으로 휘지. 자, 딱 붙인 상태에서 오른손을 내리면 오른쪽으로 휘지. 요렇게 휘잖아. 맞지? 그래서 이 바이메탈을 가열하게 되면, 네. 요렇게 휘고요. 냉각시키면, 네. 잘 늘어난다는 소리는 잘 줄어든다는 소리죠. 그래서 이렇게 온도에 따라서 금속판 2개 붙여놓은 게 휩니다. 이걸 어디다가 쓰냐면, 자, 첫 번째 여러분들 집에 있는 누전 차단기가 이거예요. 전기 너무 많이 쓰면 두꺼비지 스위치 뚝 떨어지는 게 이겁니다. 전기가 흐를 때 열이 나거든. 그러면 그 전기가 너무 많이 흐르면 열이 너무 많이 생기면 전자제품에 의해서 화재가 나기 전에 이 붙어있는 스위치에 바이메탈이 휘어져서 스위치를 꺼버립니다. 과열을 방지해주는 점. 요즘은 이제 여러분들 집에 있는 전기밥솥이나 이런 게 반도체 칩을 이용해서 온도를 감지하고 가열 정도를 조절하면서 온도를 유지시키는데 옛날 밥솥은 이 바이메탈로 스위치가 붙어 있었다고. 너무 뜨거워지면 휘어져서 전기가 꺼지고, 그럼 얘가 식으면 다시 펴져서 전기가 붙고, 뜨거워지면 꺼지고. 여러분들 그거 있잖아요. 그 전기장판. 옛날식이 다 이거야. 그 다음에 어머니들 쓰는 그 고데기 있죠. 그 집게 모양으로 해서 머리 집게 쭉 찍어 쭉 당기면 드라이기로 많이 바람으로 말리는 거 말고 퍼머나 이런 거 하신 분들은 이렇게 뭐 돌돌돌 말아갖고 쭉 집게 모양으로 당기는 거 있거든. 그것도 너무 뜨거워지면 머리카락 탄단 말이에요. 거기에도 이런 게 들어가지고 붙였다 뗐다 해줘요. 그리고 이 교실 안에도 있어요. 저기. 여기 천정 가운데. 버튼처럼 생긴 거. 화재 경보기입니다. 얘는 평소에 이렇게 딱 붙어 있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얘가 열을 많이 받아서 휘어지면 땡땡땡땡땡땡땡땡 열 감지기예요. 열 감지기. 요렇게 해가지고 많이 해서 온도를 조절하는 장치로 들어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열팽창을 잘 활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이빨 때울 때 쓰는 아말감이나 요즘 레진 있잖아요. 충치 생겼을 때 보면 충치를 드릴로 깎아서 파내고 거기에 다른 재료를 채워 넣잖아. 아무거나로 채워 넣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일단 거기에 들어가는 물질은 여러분들 몸에 해가 되는 물질이면 안 되죠. 두 번째로 그 물질의 팽창률이 여러분들 이빨하고 똑같아야 돼요. 봐봐.
너무 많이 부푸는 물질을 이렇게 깎아내고 이빨에다 넣어놨지. 뜨거운 걸 먹으면서 얘가 부풀어 오르면서 이빨을 쪼개버릴 수 있다고. 아니면 이빨보다 덜 늘어나면 무슨 문제가 생길까? 뜨거운 걸 먹을 때 이빨은 좀 늘어나는데 얘는 안 늘어나면 쑥 빠져버리겠지. 아마 1학년 때 직권 암석 배운 사람은 풍화라는 걸 들어봤을 거예요. 바위나 이런 산에 있는 돌들, 이거 중2 거구나. 이번에 교과과정 바뀌었지. 산에 있는 바위나 돌들은 보면 여러 가지 광물들이 있거든. 저기 저거 화강암 봐봐. 돌알갱이들이 여러 개 박혀 있잖아. 저 알갱이들마다 온도 변화할 때 팽창하는 정도가 달라요. 그럼 시간이 지나면 저 알갱이 사이사이가 조금씩 틈이 벌어지겠지.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면서. 그러면 그 사이에 물이 스며들어가고 물이 열면서 팽창하면서 틈을 더 벌리고 그러다 보면 바위가 쪼개지고 자갈이 되고 모래가 되고 흙이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도 변해가는 거예요. 건물을 세울 때 지금도 보면 철근과 콘크리트를 쓰잖아. 강철로 만들어진 뼈대를 세우고 거기에 콘크리트를 부어 넣잖아요. 그 이유가 첫째로 콘크리트는 누르는 힘에 강한데 잡아 뜯는 힘에 약해. 뜯어내는 힘이 약해요. 시멘트니까. 철근은 잡아 당기는 힘엔 약한데 길이 방향으로 누르는 힘에는 약해요. 근데 이 두 개를 섞으면 서로 강한 부분으로 버텨줄 수 있겠지. 그런데 왜 두 개를 칼같이 쓰느냐? 강철과 콘크리트는 팽창하는 정도가 똑같아요. 그러면은 건물이 밖에서 여름에 더워졌다 겨울에 추워졌다 해도 늘어나는 게 똑같으니까 딱 붙어 있겠지. 그런데 문제는 뭐다? 그 아파트 뒤에 가보면 여러분들 그 다음 바닥 넘겨보세요. 그림들이 좀 나올 거야. 저 맨 밑에 가스관이나 송유관, 여러분들 집에 그 아파트 뒤쪽에 도시가스 올라가는 파이프 보면 저렇게 휘어져 있단 말이야. 저걸 왜 휘어놓냐면 저렇게 휘어놔야 여름, 겨울에 파이프가 늘어나는 거랑 여러분들 집이 늘어나는 거에 미세한 차이를 버텨줘요. 요 디귿자로 꺾어놓은 파이프가 지금 딱 직각으로 꺾어놨잖아. 이게 여름이 되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약간 이렇게 휘어요. 겨울이 되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이렇게 휘는 거야. 그럼 이렇게 꺾어놓은 구조가 있어야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는 그 차이를 버텨주겠죠. 그 다음에 철길도 일부러 띄워놔요. 그래서 여름에 늘어났을 때 붙을랑말랑할 정도까지. 그러면 겨울에는 많이 줄어드니까 틈이 커지겠지. 그래서 거기 기차가 지나갈 때마다 덜컹덜컹 하는 거야. 딱 붙여놓으면 안 돼요. 네, 휘어집니다. 그럼 탈선돼요. 그래서 KTX는 철로를 되게 길게 빼거든. 그래서 한여름에 너무 더우면 물 뿌려요. 철로에. 식히려고. 너무 휘어지면 안 되니까. 그리고 겨울에 너무 추우면은 바닥에 그 전기선에서 열선 냅니다. 눈 녹으라고. 그래야지 안전해지니까. 그 다음에 큰 다리나 보면은 다리 연결 이음매가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여름에 이렇게 되고 겨울에 이렇게 되면서 실제로 다리가 휘어지지 않게 버텨주는 장치가 있어. 문제는 여러분들 지금 교과서에는 고체만 나옵니다. 액체도 되는데 액체는 고체보다 열 팽창이 더 커요. 그래서 겉보기 팽창이라고 들어있는 그릇이 크기가 변하기 때문에 원래 팽창된 것보다 적게 측정되는 부분도 있고, 물 같은 경우는 상태 변화 때도 배우지만 좀 특이한 물질이기 때문에 4도씨보다 낮아지면서 오히려 부피가 늘어나기도 해요. 이런 것들은 그냥 참고로만 알아놓으면 되기 때문에 교재에는 따로 있는데 아마 크게 문제나 그런 거에는 신경 쓰거나 내가 따로 설명하거나는 안 할 겁니다. 그냥 읽어보시면 돼요. 열팽창에 대한 설명은. 알겠지? 네, 그러면은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 과제는요. 네, 저기 11쪽까지. 워크북의 11쪽까지가 답지거든. 그러니까 9쪽까지 풀고, 그 사이사이에 있는 답지 보시고 외워오시면 됩니다. 알겠죠?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어요.